안녕하세요. TV 책방 목소리 진양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네, 오늘 좀 기분 좋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예, TV 책방 목소리의 공식 주크박스입니다. 이창현 교수님께 제가 불안해. 노래를 좀 청하려고요. 불안해지는데요. 아, 왜 그러세요? 잘 네. 부르시잖아요. 좋습니다. 님과 함께란 노래 아세요? 알죠? 저희 세대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불렀던 노래인데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빠빠라빠라빠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네, 거기까지요. 네. 자, 한 곡 더 여쭙겠습니다. 아, 이것도 응원가로도 많이 쓰이고요. 윤수일 씨 아파트란 노래 많이 부르셨죠? 알고 있죠. 예.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왠지 노래방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드는데요. 저희가 이 두 노래를 선택해서 좀 들려드린 것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눈치채셨겠죠? 네, 뭐 하나는 전원주택을 이야기한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도시 속의 아파트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주거 문화의 양극단을 대표하는 그 네. 예가 아닐까 해서 저희가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이 집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조금은 독특한 집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TV 책방 북소리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가장 도시적인 삶의 저자 황두진 건축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뭐 카리스마 넘치는 그 헤어스타일과 용모 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그 주홍색 바지를 입고 오셨어요. 사실은 저 이 상반신만 나오는 촬영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네, 바지를 그냥 저 보통 때 입는 거 입고 왔는데 네, 그 보기 화면이 좋으세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한옥의 매력에 빠지셨습니까? 그것부터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당연히 한국 건축가니까 어렸을 때부터 또 살아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그 경험이 남아 있고 그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 제가 하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다가 그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가 그 북촌에 있는 한옥을 하나 사서 고치고 싶은데 그걸 좀 해줄 수가 있겠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한 채, 두 채 하다 보니까 뭐 꽤 일련의 작업들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 그 건축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건드린 거죠. 자꾸 이제 그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고. 그때는 몰랐어요. 네. 그때는 그냥 뭐 어쩌다 이제 특별한 일을 한번 하게 되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 채가 두 채가 되고 두 채가 세 채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새로운 예측하지 못했던 세상이 하나 열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전개된 과정은 정말 그랬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순간에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됐었던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람 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요번 이 제목은 한옥에 대한 건 아니에요. 가장 도시적인 삶 이런 내용인데 이 안에 상가 아파트의 오래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이제까지 황두진 건축가가 꾸준히 얘기해왔던 무지개떡 건축 그것과도 개념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책에도 약간 한옥 얘기도 좀 나오는데 제가 아마 한옥 작업을 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들,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한옥으로 이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 무지개떡 건축은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상가주택, 상가 아파트 혹은 주상복합이라고 해도 되는데 네. 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떡, 이제 층층이 색깔이 다른 것이 일종의
주거와 다른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또 친숙한 이름이기도 네. 하고 예. 그래서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니 정말 잘 지으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옥 건축과 황두진의 무지개떡 건축 뭐 탐사 프로젝트 이렇게 이어지긴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호기심이 또 발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신 건지 그리고 왜 특별하게 주목을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이야기의 도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밀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복합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의 도시에 관한 논의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뭔가 대안이 필요한데 그 대안이 무엇일까를 찾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건물들을 잘 모르지만 한때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상가 아파트들이 있었고 그것에 좀 주목을 해본다면 뭔가 이렇게 도시에 관한 그리고 도시 속의 주거라는 게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떡을 연상을 하면 이게 이렇게 층층이 색깔이 다른 게 예. 포개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주거 환경이 그 색깔이 다른 것만큼 기능을 다르게 한다라는 그렇죠. 의미인 그 거죠. 아래층에는 뭐 어떤 상가가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건물 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위에는 보통 뭐 조그만 소규모 아파트 뭐 아직 그 사무실들 혹은 뭐 조그만 병원들 있고 네. 그 위 정도부터 이렇게 쭉 주거가 있고 뭐 옥상에는 네. 뭐 이렇게 옥상 마당 이런 게 있고 그러면 그게 그냥 이렇게 층층이 네. 색깔이 다른 무지개떡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네. 이 책의 처음에 보면은 옥인동에 있는 한옥 2층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 주상복합의 역사가 꽤 된 거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처음에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근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든지 좋은 것은 외국에서 좀 빌려와야 된다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룬 것도 사실 많지만 저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했었냐면은 이게 뭐 저 대한민국도 인구가 5천만 정도 되는 사실 작지 않은 나라죠. 우리가 자꾸 강대국에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그럼 이 안에서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의미 있는 건 찾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밀도와 복합이라는 거를 고민을 했던 흔적들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미흡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그 2층 한옥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 기준으로서의 어떤 혁신성이 있어요. 그것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책이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독형, 단지 결합형, 시장 결합형, 그리고 해외 사례까지 아주 풍부한 예를 담으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직접 그 예들을 콕 집어서 좀 질문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를 소개해 주셨어요. 충정 아파트. 네, 충정 아파트. 예. 어떤 공간으로, 건축가의 예. 눈으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충정 아파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최초의 아파트였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게 건립 당시부터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고 책에는 썼지만 하여간 현재 상가 아파트거든요. 그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네. 그래서 교통도 굉장히 편하고 그런 건물인데 만약에 이 건물이 처음부터 상가 아파트였다면 한국 최초의 아파트가 상가 아파트였다는 결론이잖아요. 그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이제 하나 있었고, 세 번째는 그냥 하나의 건물의 역사로서 충정 아파트가 그냥 우리나라 이 그 근현대사의 어떤 이 압축판입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이 건물 하나에 담겨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도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네. 책에 보니까 그 충정 아파트에 미군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민군이 사용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역사들이 있어요. 80년간의 이야기가 녹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한국의 현대사에 어떻게 보면은 압축적 공간이 아니겠나. 살아있는 증인이죠. 그 그렇죠. 건물 자체가. 근데 이제 이게 80년이 되어 가다 보면 사람도 나이가 80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노후화 되는데 안전 문제, 특히 최근에 이제 포항 지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것도 제가 책을 쓰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좀 따뜻한 시선을 갖고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사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나 모든 것이 미비했던 시절에 기어졌던 건물 맞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인 가치나 그런 것 때문에 또 잘 활용하거나 또 보존해야 되는 것에 대한 적어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네. 하지만 어떤 경우가 됐든 중요한 것은 이 건물들이 뭔가 새로운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당한 수준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네. 맞는 얘기예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네. 하나는 이 내진에 관한 거, 그 내진 설계라는 것이 거의 없거나 미비할 때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이어서 뭐 전면적으로 그런 보강하는 작업, 그 기술은 충분히 다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하나 필요할 것이고 또 다른 거는 화재에 관한 거예요. 이 자료들을 검색을 해보면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화재와 관련돼서 좀 불명예스럽게 신문에 오르내린 그런 경우들이 꽤 있는데 네. 이 두 가지는 지금 이제 오늘날의 기술로서 상당 부분까지는 다 보완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그 건축적인 역사적인 의미를 따지는 것과 하나의 건물로서 이제 어떤 물리적인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조금 별도의 논의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홍제동에 있는 안산 맨션에 대한 네. 얘기들이 있어요. 예, 예. 맨션 이게 사실은 서양에서 들어온 개념입니다만 일본서도 이제 맨션이라는 주거 체제가 있고 이게 맨션인지 맨션인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제 책에 등장하는 건물 중에 상당한 건물들이 가서 보면 맨션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아마 제 짐작컨대는 우리가 그 옛날 이 건물들이 주로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지어진 것들인데 그때 당시 영화 같은 거를 우리가 보면은 발음이 지금이랑 좀 다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의 발음을 그때는 거의 오에 가깝게 했던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맨션이 아마 표준적인 발음이 아니었나 싶고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그럼 여쭤볼게요. 이 안산 맨션의 매력 어떤 겁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건물 상당히 매력적으로 봤던 건물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한 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길에서 한 켜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게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의 저희 인면이라고 해요. 사람을 치면 얼굴이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먹긴 했지만 원래 지어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좀 정신이 번쩍나게 설계한 아주 괜찮은 근대 건축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요. 예. 아주 정갈하고 네. 비례감이 굉장히 좋고 예. 그래서 그게 하나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는 이 건물이 굉장히 잘 사용되고 있는 중정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열린 중정인데 네. 그 중정형 건물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안에 있으면 정말 그게 좀 마을 같아요. 네. 우린 지금 중정형 건물을 거의 경험을 못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 그 정원 같은 게 예, 있는 그렇죠. 거죠. 마당이 하나 공동에 있는 거예요. 예, 공동 쓸 수 거기가 보면 있는. 수도가도 있고 장독대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그 마을 분들이 아마 일종의 어떤 자치적인 방식을 통해서 공동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중간에 아주 깨끗하고 게다가 이게 이제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밑에서 하늘을 보면 뭐 구름이 싹 비껴가기도 하고 뭐 햇빛도 골고루 또 잘 들고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소위 그 매력 포인트였고요. 세 번째는 그 옥상에 올라가면 그 주민들이 갖고 있는 텃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옥상에서 뷰가 대단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쪽은 인왕산, 맞은편은 안산인데 이 건물 옥상에 이제 텃밭들을 가꾸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저녁 그 늦여름에 갔어요. 해질 무렵에 그러니까 식사 때죠. 근데 정말 주민들이 이렇게 바구니 하나씩 들고 올라오셔서 거기서 이렇게 따가지고 거기서 뭐 서로 도란도란 얘기도 좀 하시다가 각자 이제 자기 집으로 가니까 야 이것이야말로 콘크리트 건물이긴 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전통 마을을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공동체의 어떤 그런 그 정서도 삶, 있고. 정서가 그래서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옥상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건물 많지 않은데 예. 안산 맨션이 그중에 상당히 특이하게 옥상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 네. 그런 경우였어요. 사실 요즘 건축가들이 좀 추구하고 있는 공동체적인 공간 이런 네. 것들이 사실 우리의 오랜 역사 이전에도 만들어졌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얘기를 그 대부분 하면서 이제 그 우리 농촌 지역에 있는 전통 마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저는 좋은 레퍼런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런 예가 도시 안에도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조금 더 조망해 보면은 우리에게 조금 더 유익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여기 책을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관념을 숫자로 표현하면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지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근데 무지개떡 건축이라는 말도 우리 황두진 건축가가 새로 만든 개념 같고요. 그리고 또 지수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지수를 해서 보니까 타워 팰리스의 무지개떡 지수 그러면 80점, 야마토 아파트 84점 이렇게 됐는데 이 지수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현대인들이니까 그렇게 어떤 그 개량화된 그런 방식에 익숙하죠. 그래서 이 그냥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와는 좀 또 다르게 숫자를 좀 매겨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숫자 매기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줄을 세우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무지개떡 건축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그 이 하나의 건축물로서 이 건물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개량화한 것인데 그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건물이 존재함으로 해서 그 안에 거주하는 분들의 일상적인 삶의 특히 직주근접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으며 네. 그다음에 거리하고의 관계를 얼마나 신경 쓴 건물인지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복합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규모는 어떤지 뭐 전반적인 디자인은 어떤지 근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친환경 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황 선생님께서 마음껏 점수를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물론 뭐 제 주관적인 생각도 있을 거고 한데 네. 왜 이걸 제가 또 다른 의미의 친환경 지수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친환경 지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 뭐 태양광 이용해서 뭐 전기 만들고 빗물 이용해서 무슨 저 뭐 화단에 물 주고 그다음에 지열 이용해서 뭐 난방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개별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입니다. 이것이 사회하고의 접점에 관한 얘기는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성능을 다 갖고 있지만 그런 건물이 교외에 있어서 그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자동차 타고 출퇴근하면 여기서 기껏 아껴놓은 친환경적인 가치가 길바닥에서 다 소비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무지개떡 건축은 그 안에서 사회적 구성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좀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이 그 무지개떡 지수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이 건물은 점수가 이래야 돼? 본인이 직접 해보시라고. 저랑 얼마든지 의견이 다르실 수 있으니 가서 보시거나 해서 나 같으면 이 건물 점수를 이렇게 줄 텐데 라고 하는 그 그렇죠. 과정 자체가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독자를 좀 즐겁게 자극하는 네. 의미에서 네. 우리가 숫자에 자극이 맞아요. 잘 돼요. 네. 우리 현대인들은. 네. 나 여기 동의 안 하겠다. 그렇죠. 네. 직접 한번 해보시는 네. 그런 경험 갖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지 항목을 통해서. 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점수를 그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어머 그럼 1등이 어느 건물이야? 뭐 이런 게 제일 그렇죠. 궁금한데 아니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은 건물이 있어요. 이게 대구에 있네요. 명륜로에 네. 있는 한양 테라스.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었죠? 아까 그거 역시도 뭐 굳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그냥 저의 주관이 작동했다. 아니 그래도 이 네 가지 항목이 생각하는데 다 훌륭하다는 좀 말씀이신 특별합니다. 거잖아요. 그 건물이. 어.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의 그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익명의 선배 건축가들에게 이 책 바친다는 말 썼어요. 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책에 등장하는 건물들의 설계자가 거의 대부분
뭐 무명은 아니겠죠. 하지만 익명입니다. 여기 공적인 서류에도 안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죠. 저도 네. 설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대구에 있는 그 말씀하신 그 가든 테라스 건물이 이게 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김석철 선생님이라고 한국 건축의 이제 큰 어른 중에 한 그렇죠. 분이신데 네. 그분이 비교적 젊었을 때 설계를 하신 건물이에요. 네. 근데 제가 왜 그 건물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약해지고 후회졌냐 하면 일단 그 선생님 사후가 뭐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에 대한 이제 저도 생전에 몇 번 뵌 적은 있는데 그게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었고 그런 또 한 가지는 그 건물만 보겠다고 갔는데 그 명륜로라는 길이 다 그런 식의 건물로 원래 채워져 있었던 데였더라고요. 근데 그 맥락에 맞춰서 이 건물을 설계를 하신 거예요. 이 건물 좀 예. 연대가 늦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도시의 기존의 맥락을 충실히 다시 따라가는 것이 저는 일단 또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건물이 굉장히 가서 보면 재밌어요. 아주 상가도 굉장히 구성이 재밌고 그 위에 주거도 제가 운이 좋아서 아침 어떤 분이 보여주시겠다고 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아주 그 앞에 널찍한 테라스 이름 그 문자가 들어 테라스예요. 그래서 자기 마당도 다 있고 집들이 그러니까 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공동 주거를 만들 수 있는데 참 왜 이런 예가 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과 예. 마지막으로는 그 건물을 답사하러 갔을 때 제가 거기 주민분한테 들은 얘기가 곧 철거된다. 그런 여러 가지 좀 객관적, 주관적인 마음이 좀 더해져서 네. 이 건물이면은 그래도 어떤 기성의 그 어떤 그 유명한 그 대표적인 건축가가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이걸 작업하신 것이기 때문에 좀 후하게 제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죠. 안타까움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전반에 깔려 있는 제 마음이 좀 안타까움입니다. 네. 예. 60년대, 70년대 상가 아파트들, 그리고 현재 지금 네. 상가 아파트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차이가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제 책에 등장하는 상가 아파트는 물론 이제 각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제가 굉장히 주목한 부분들은 이제 거리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참 거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거리는 일단 공공장소고 불특정 그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고 우리가 요즘 이제 뭐 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도시를 얘기할 때도 거리는 사실 빠질 수가 없는 요소인데 네. 거리가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리는 결국은 그 옆에 건물로서 또 정의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어진 상가 아파트들은 이렇게 거리로부터 건물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천연스럽게 길을 그냥 면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그냥 이렇게 건물에 들어가서 뭐 물건 좀 사고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근데 만약에 건물 1층에까지 주거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든지 자꾸 막으려고 하지 네.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왠지 이 건물들은 오래됐지만 그래도 그 앞을 걸어 다닐 때는 왠지 일반적인 다른 건물들하고 찾아볼 수 없는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 주차를 시키고 거기서 빵집에서 빵을 사고 등등의 아주 간단한 행동을 할 때 규율이 없이 자유롭게 교행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 아닌가 생각도 그렇죠. 예, 예. 갖게 됐고요.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책에 보면은 또 광고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71년도에 완공된 자원상가 아파트 해놓고 독신 아파트 분양 이렇게 썼어요. 요즘에는 싱글족이 많아서 싱글 얘기를 많이 하지만 당시의 독신의 의미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의 싱글과는.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은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옛날 신문을 검색해 볼 수 있었던 거. 그것은 아주 정말 저한테는 천군만마 그렇죠. 같은 네.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71년이라고 하셨지만 정확하게 그 서류상으로는 6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이다라고 사실 할 수도 있는 건물이에요. 조금 뭐 자세한 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근데 이 지역이 소위 모래내라고 하는 지역이고, 네.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아주 어떤 서울의 중심 지역 중에 하나인 지역은 사실 아니지만, 옆에 보면 이제 시장도 있고, 활기가 상당히 있는 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분양 광고는 분양 광고인지라, 이제 이 희망적인 그런 표현들을 아무래도 많이 쓸 수밖에 없었겠죠. 네. 당시 신문 기사들 같은 것을 보면 그렇게 그 분양 광고만큼 그런 화려한 그러한 장소는 아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화재 이런 기록들도 좀 있고. 하지만 그 신문 광고가 보여주고 있는 즉 독신자를 위한 주거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때부터 하나의 개념화되어 있던 그렇죠. 것들이었다라는 거는 이제 중요한 사실이겠죠. 네. 이제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보면요. 중곡동에 있는 주거복합 그 건물요. 예, 예. 사진을 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좀 현대적이라는 느낌도 들면서. 예, 이 건물은 아주 새 건물이에요. 아, 지어진 지 얼마 안 그렇군요. 됐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제목이 그러니까 이게 무지개떡 같네 뭐 이런 이 생각도 건물이 들고. 어떻게 보면 제일 무지개떡처럼 의도적으로. 생겼죠. 예. 그러니까 이 건물의 또 이 이야기 자체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에 단독주택을 짓고 사시던 가족이 또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건물을 새로 지어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네. 이 예. 건물의 이야기가.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마당에 심겨져 있던 나무도 공사 기간 도중에 어디 딴 데 갔다가 나무도 돌아오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과 식물과 이런 것들이 이합집산하는 이제 이런 것들에서 되게 흥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설계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현대 도시에서 상당히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답사할 때 많이 느꼈던 그런 건물입니다. 네. 사실 동양의 이제 옛날 도시를 가면 이제 목재의 도시이고요. 네. 뭐 서양도 목재를 썼습니다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석재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동양 문화를 나무의 문화요, 서양 문화를 돌의 문화라고 하는데 이 건축 재료를 뭘로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층마다 건축 재료가 달랐다는 얘기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제 흥미롭게 생각한 것은 사용하고 있는 재료들이 하나하나는 보면 이 동네에다 있는 재료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동네를 하나의 그 팔레트를 삼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물감을 하나씩 얻어다가 이 건물을 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뭐 본인도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이 건물을 보러 가면 상당히 흥미로운 거는 이게 작지 않아요. 가서 보면 건물이 꽤 규모도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부담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동네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어떤 그 전략적인 그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이 이 건물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했죠. 네. 이번엔 낙원상가 얘기 좀 해볼까요? 예. 낙원상가는 뭐 그 서울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그렇죠. 건물이니까요. 이 낙원상가에 관한 이야기는 더 흥미로우실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부터 좀 궁금하고요. 규모가 상당히 큰데 이 안에 뭔가 네. 다 들어있잖아요. 정말 종합 선물 세트죠. 네. 낙원상가. 정말 한 번 가면은 논스톱으로 다 뭔가를 그리고 옛날에 우리 볼수 다 있는. 거기서 영화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낙원떡집에서 떡 사고. 예, 떡 사고. 어머, 낙원상가가 뭐예요? 저는 좀 빼주세요. 네, 그렇죠. 네. 낙원상가는 그 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결국은 도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1층이 도로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3일대로라고 하는 길인데, 그 길이 사실 연결돼 있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의 척추 같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회동 산길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현재 낙원상가를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3위빌딩 앞을 지나서 1호 터널로 해서 한남대교를 건너서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내야 되는데
하필이면 딱 그 지금 현재 건물이 있는 그 자리에 시장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과 서울시청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참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현명하게 그럼 처리했네요. 이게 상당히 이 흥미로운 사례인데, 네.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과 주민들이 협력을 해서 네. 전혀 있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 의 건물 하나 만들어낸 거니까. 그래서 결국 시장은 지하로 내려가서 지금도 있습니다. 네. 낙원시장이라고 재래식 시장이 네. 이 건물 지하에 있어요. 그리고 1층 도로고, 그 다음에 그 위는 이제 상가를 만들자 이렇게 됐고, 그 이제 건설회사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 건설회사한테는 뭔가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뭐 경제력이 이제 약했던 시절이니까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이거를 그냥 시공하기에는 너무 힘들던 시절이니까 그러면 위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그렇죠. 분양을 하는 프로그램까지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뭔가 대단한 이론가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이론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과정은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중첩이 네.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약간 좀 재미난 표현으로 이게 어쩌다 모더니즘이라는 표현을 제가 짧게 썼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근대화의 또 많은 부분이 각 개인이 뭔가 큰 그림에 대한 이해는 없었으나 뭔가 이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노력들이 집약이 돼서 또 만들어진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낙원상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근대화의 축약 과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큰 대규모의 공공 건물들은 사실 건축가의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많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 또는 지주들 이런들의 어떤 열망들이 중층적으로 결정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책에 등장하는 상가 아파트들이 조금 일찍 세상에 나와서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적 평가를 받다 보니까 좀 잊혀지고 외면당했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말 그대로 시대를 네. 잘못하고 태어난 거군요. 그러니까 뭐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한 거죠. 좋게 네, 얘기하면.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건물들을 다시 좀 재평가하고 현재 발달된 건축 공법과 설계 기법을 적용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어떤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러한 주거의 공동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하게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는 바들이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처음 초심자로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요. 이게 이제 60년대부터 시작돼서 쭉 우리나라 그러니까 건축이 이제 아주 활성화됐을 때 만들어진 건데 이 이후에 강남 개발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대부분 다 강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건물들이 조금 더 빨리 잊혀져 버린 게 아닌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4대 문안 인구가 4대면 결국 종로구하고 그렇죠. 중구 둘이 합치면 4대보다 조금 큽니다. 근데 그 안 인구가 지금 27만 정도예요. 근데 그 조선시대 때 한양 인구가 한 30만 됐다고 하니까 지금 강북의 구도시면 사람이 안 사는 거죠. 근데 송파구 혼자 65만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의 단계라든지 사회 변화의 단계로 봤을 때 이제 구도심으로 인구가 회귀하는 시점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럼 어떤 그릇에 이 인구를 다시 담을 거냐? 그걸 단독주택에 담겠습니까? 다세대 다가구에 담겠습니까? 아니면 강북 4대문 안에 땅도 별로 없는데 거기 또 단지형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거긴 보존해야 될 역사적인 맥락도 많은데 그랬을 때 이 가로에 면한 상가 아파트 유형, 이 무지개떡 건축 유형들이 그랬을 때 상당히 의미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우리 공공주거 방식이 사실은 되게 도시에서는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렇죠. 이제 아파트로밖에는 갈 수 없었고 예, 그렇지만 거기는 공공성은 별로 부재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뭐가 될까요? 한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뭐 무지개떡 건축 얘기하지만 어떤
한 가지 타입의 건축물만을 지으라는 건 아닙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파트 아니면 단독주택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 아까 그 노래도 직접 네. 하셨지만, 네. 근데 이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중간 허리 정도에 해당하는 게 너무 없다는 거죠. 그 허리에 해당하는 유형으로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런 무지개떡 건축이고 그것의 어떤 역사적인 선례로서 제가 상가 아파트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본격적인 도시 공동주거에 대한 사회적 건축적 논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가장 도시적인 삶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상 대소사를 가급적 걸어 다니면서 해결할 수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어요. 네. 보세요. 걸어 다니면서 일상 대소사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비교적 다양한 기능들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게 결국 밀도와 복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밀도와 복합 두 개 중에 하나만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우리는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비교적 좁은 지역에 고밀도의 도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는 것이 마치 굉장히 선진적인 도시 문명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 그거 아니다. 원래 도시민은 걷는 거다. 이게 걷면 좋은 게 뭐냐면요. 따로 운동하러 안 가도 돼요. 그냥 저거 유산소 운동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럽 사람들 그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름진 음식 먹고 그런데 살 안 찌냐라는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우리 답을 어떤 분들은 와인에서 찾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도시 구조가 기본적으로 걷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 조금 많이 먹어도 그냥 걸어 다니면서 다 해소할 수 있고 그런 이유도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TV 책방 목소리의 공식 질문인데 뭐 인생에 남는 한 구절 뭐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시죠. 그냥 제 책에서 제가 썼던 구절 하나 인용을 하면 옥상은 교회의 대안이다. 아, 옥상은 교회의 대안이다. 예. 예, 우리가 마당 있는 집에 맞아요. 살고 싶어서 교회의 전원주택을 꿈꾸잖아요. 근데 그 마당에서 뭘 하고 싶으신 거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답이 두 가지예요. 바베큐 아닙니까? 바베큐와 텃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 통계에 의하면은 서울시 전체 옥상 면적을 다 더하면 그 서울시 면적이 4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가서 보면 다 비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안산 맨션에서 얘기했듯이 거기서 조그맣게 텃밭 가꾸고 뭐 별 보면서 바베큐하고 뭐 동네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가능성 그런 어떤 수직 마을의 가능성은 이미 우리 도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좋은 자연으로 좀 놔두고 이 도시 안에서 그런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신나는 도시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옥상은 교회의 대안이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상하니까 참 기분 좋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면서 동네 상가에서 먹을 거를 네. 사오고 네. 텃밭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예, 텃밭도 관리하고. 자, 오늘 가장 도시적인 삶을 가지고 건축가 황두진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